저는 인사노무관리론 맡은 공인노무사 곽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새로 보신 얼굴이시네요. 어떻게 1차는 다 치셨어요? 이제 1차, 2차 다 같이? 원래 이렇게 2차 시험을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이렇게 노무사 시험 특징이 중복되잖아요. 1차하고 2차가.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 중복되고. 그래서, 동차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동법이라든지 주로 우리 강의, 시험 치는 내용이 노동법, 그 다음에 인사 정형학, 그 다음에 정제학, 뭐 이런 과목인데, 이렇게 법학과 출신이신 분 있으세요? 법학과? 잘하시겠네. 그 다음에 정형학과 하시는, 정형학 전공하신 분 없으세요? 그럼 주로 역사학과가 주전공인데 경영학 복전. 그래요. 우리 시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법학하고 정형, 정제, 이게 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법학은 리걸 마인드라고 얘기해요. 정형 마인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 접할 때 진짜 공부하기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정제학을 전공을 해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 노동법 처음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문제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투는 좀 쉽게 다가오는데, 원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 법은 민법 이런 게 기초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때는 지명배책, 두꺼운 책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 공부할 때 앞장이 이렇게 보면 다른 책보다 좀 두터워요. 왜냐면 이제 하다가 많이 자고 침도 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가 좀 두껍게 나오고 이러는데, 아무튼 좀 공부하는데 관련 전공이 아니시면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좀 꾸준하게 하시면 다 될 거라고 보고, 조금 시험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저도 지금 다시 치라면 못 붙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옛날보다 좀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행정 쟁송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데, 법학 문제가 좀 옛날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이 예전보다 많이 뽑기는 하는데, 시험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 있으십니까? 아직 학교 다니시는 분? 3분 학교 다니시고. 다, 그럼 졸업하셨어요? 아니, 학생 아니신 분들은. 직장인은? 예? 직장인 없으세요? 그럼 그 시간은 화요일 7시 괜찮으시죠?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할까요? 7시 10분 정도? 7시에 시작하고. 왜 나이 드시면 딱 그러니까 강의할 때 부담스럽네요. 저희 때 저는 이제 11기예요. 11기니까 이제 한 15년 했죠, 우리 업무를. 11기인데 저희 때도 60 넘으신 분이 동기 최고령 합격자가 60 넘으셨어요. 그래서 시험 치실 때 이제 당이 떨어지니까 초콜릿 옆에 두고 막 초콜릿 먹으시면서 이렇게 시험 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원래 인사과 출신이신데, 아마 노동법
쪽에는 아마 웬만한 뭐 변호사들보다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그 판례를 두 번이나 대법원 판례를 남기신 분이에요. 예. 한 번은 지고 아마 한 번은 이제 이겼을 건데 그 찾아보면 나와요. 유명한 판례 남으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짧게 조금 뭐 얘기 드리면, 그, 노무사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준비 처음 다 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제 2년차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뭐가 제일 궁금해요? 처음 준비,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 비전 전망? 그래. 근데 요즘 잘 나가는 직장, 그, 자격사가 있나요? 예? 제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변호사도 그렇게 잘 못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역량이 더 중요해요. 그 자격증은 입직에,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문턱을 넘는 것밖에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가 컨설팅을 이제 그 감정 회사를 컨설팅을 지금 이제 하는데 직무급 체계를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제 이 자격증 그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격증이 한 어느 정도 등급을 이게 가중치를 두고 이렇게 판단할까 회사에서 한 40년 정도 해왔던 회사인데 이 자격증을 땄냐 안 땄냐가 1급 이제 지식에서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판단할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에 1이 제일 높은 거고 6이 제일 낮은 거라고 한다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있냐 없냐 여부가 5밖에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사 이제 좀 오래 한 40년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더 쳐주냐면 감정 검량 이런 게 아니고 항해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항해사 이런 경험이라든지 영어를 얼마나 대부분 선박 문제는 다 외국 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영어가 되게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항해를 했던 경험, 기관사, 항해사 이 자격증은 오히려 더 쳐줘요. 실제로 감정 검량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역량 이게 자격증 입직에 불과하는 거고 실제로 그 내 역량과 그 이런 이제 요구되는 다른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냐 못하냐 이런 거에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따야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직의 요건이니까. 자격증만 대세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노무사 시장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실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꼭 아니더라고요. 다른 역량들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노무관리예요. 노동법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업무 활동을 진행할 때는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아마 이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좌우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시험에 패스하기 위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될 수 있다.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시고 이 과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깊이 있는 고민도 조금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이번에 인사권리론 문제 봤어요? 한번? 예? 간단하게 나왔던데. 아, 간단하게. 예. 그 비판, 저도 법률 저널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문제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문제 안 내고 너무 그냥 이렇게 던져 그냥 책만 보고 쓸 수 있는 그렇게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긴 하던데 저는 이번 시험 문제 출제를 보면서 제가 모의고사를 한 20문제 정도를 내줬어요. 모의고사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몇 개 나왔겠습니까? 20문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하나 나왔어. 한 개. 직무 설계에 관한 그대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제가 시험 칠 때는 세 문제 다 찍었었거든요. 예상을 다 하고 모범 답안을 만들었던 거를 두 문제인가 세 문제인가 아마 거의 다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었는데 물론 아마 한 50개 정도 예상해서 세 문제 나왔으면 확률적으로 50문제 정도면 그 인사노무관리 전 단원을 다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런데 저는 20개 정도를 찍었는데 한 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번 시험 보면서 그 임금 체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를 계속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를 냈었어요. 사람들이 그 좀 응용해서 적을 수 있도록 임금 체계에 관한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슈죠. 핫 이슈죠. 시험은 항상 인사노무관리는 이슈가 나와요. 큰 문제 50점짜리는 이슈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슈가 나오는데 제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이슈였다 라고 판단했던 거는 뭐였냐면 왜 임금 체계가 중요했겠습니까? 만약 하도가 노동계나 이런 하도가 되었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뭐 국정과제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사회 이슈가 되는 하도가 되는 말들이 어떤 게 있어요?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 또 뭐 있죠? 양극화. 양극화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또는 잘 사는가 못 사는 사람의 차이 뭐 이렇게 벌어지는 노동시장에서는 양극화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중에서 이 임금 체계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거였겠습니까? 예? 아니죠.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임금 체계라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알겠는데 임금 체계는 기본급의 결정 원리예요. 급여 차익을 뭐라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건 최저임금은 수준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거냐의 문제고 임금 체계라는 거는 임금 결정, 그러니까 이 기본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를 기준으로서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봉이냐, 연공급이냐, 그 다음에 직무급이냐, 직능급이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연공급은 뭐예요? 연공이 기본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 연공은 뭐죠? 근속, 나이, 학력, 이게 다 뭐죠? 인적 요소예요.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연공급이에요. 고령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공급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기업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 문제 얘기하고 임금 수준을 깎는 대신에 고용을 연장하자 이런 게 좀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 고령화와 이거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양극화 문제는 왜 이거 관련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임금 체계하고 논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임금 수준의 차인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게 급여 차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만약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격차가 난다면 우리는 차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 체계가 근속이나 연공이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만약에 체계가 짜여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회사에 있거나 다른 회사에 가거나 하더라도 직무급이라는 건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 체계 문제가 막 거론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노사 간에 사실은 임금 체계 문제 때문에 사실 막 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 올해는 분명히 임금 문제는 나올 거다. 임금 문제는 나올 거면 우리 임금 관리 얘기하면 임금 수준 관리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이냐, 얼마나 적정하게 받을 것이냐 수준의 문제와 그다음에 임금이 얼마나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받냐는 이제 이 체계의 문제. 그다음에 얼마나 임금이 지급 형태의 문제. 어떻게 지급했을 때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제 그런 조삼모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형태 관리, 지급 형태 관리.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어떤 형태로 지급할 때 사람들이 더 이제 동기가 이렇게 부여될까? 이게 이제 형태 관리 이런 부분인데 그 임금 문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 체계의 문제가 저는 당시까지는 제가 문제되고 이럴 때까지는 중심골이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아마 이게 이제 하도가 되기 시작했던 갑자기 이거죠. 그 최저임금이 사실상 드라마틱하게 올랐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16점 몇 프로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금 급여 수준이 부산 여기는 서비스업 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진짜 낮아요. 우리가 농담삼아 울산에서 산재 사건 하나 터지는 거하고 부산에서 산재 사건 하는 거하고 급여 차가 3배 차이 나요. 보상금이 그 정도 차이 나요. 울산에 제조업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임금 수준이 낮은데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장시간의 저임금 이런 건데 지금 16.8% 올라가서 7,530원 하면 내년에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 정도 될까요? 150 넘어가죠. 시간의 근로까지 치고 하면 웬만한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 전부 다 200 넘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관심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는 이유는 시험 문제는 이슈와 관련되는 거예요. 항상 이슈 문제가 나와요. 매년.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임금이 인상됐을 때 물론 대기업은 최저임금하고 영향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사실. 근데 대부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제 서비스 업계에 있는 건 아마 이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고민해야 될 게 경영적인 이제 급여를 뭐 이렇게 예전처럼 낮게 최저임금 위반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경영적 해법밖에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새로운 뭐 갑자기 이제 이슈가 그렇게 뜨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나온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고령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부담을 다 젊은 사람이 떠안게 되고 이거 뭐 전체 경제적으로 또 위기가 또 오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성 문제 이렇게 하면 그 저출산 문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여성의 고용에 대한 문제. 보통
그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보통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여성 고용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고용을 이렇게 확대하려면 늘리려면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이렇게 주로 이제 출산과 육아 이런 문제와 관련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럼 유연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노동법 원에서 보면 유연 근로시간제를 공부하게 돼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유연 근로시간제 하면 탄력 근로시간제. 탄력 근로시간제는 실제 여성한테 도움 될까요? 법률에 보면 여성하고는 동의를 적용 못하게 돼 있나? 나도 법률 안 보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찌 보면 노동 강도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쫙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단위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1월이다. 단위 기간이 있으면 이게 40시간제면 이렇게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요거 같아요. 요거하고 그러면 1월 단위에 평균적으로 40시간이면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연장 근로로 안 봐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럼 노동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A조는 이렇게 근무하고 B조는 이렇게 근무하면 그러면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서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유연적으로 활용하는 건 있는데 실제로 여성 이렇게 고용 문제에서는 크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술법 공부 안 하셨네. 이거 뭡니까? 우리가 시업과 시업시간, 종업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일반이잖아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퇴근하고 싶으면. 몇 시간, 총량적으로 몇 시간 한 걸로 이렇게 그걸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출퇴근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해야 됐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요 시간만은 근무를 해라. 코어 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랬어요.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 이런 뭐 이왕 한 김에 뭐 재량 근로시간제 이건 뭐예요? 네? 재량 근로시간제 못 들어봤습니까? 네. 연구소에 있으신 분들, 기자, 영하 이런 분들은 그냥 몇 시간 한 거로 보는 거예요. 아예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인정 근로시간제 있잖아요. 간주 근로시간제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뭐예요? 간주한다는 게 뭐예요? 뭐뭐 행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근로시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주로 어떤 업? 택시업 같은 경우. 물론 요즘 타코미터 있어가지고 근로시간 측정 가능하죠. 근데 외근 나가서 일하는 거 이건 언제까지가 근무고 어디까지가 휴게인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근로시간 계산하기 어렵고 주로 밖에서 근무하고 이런 거는 몇 시간 일한 거로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간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휴가와 관련해 가지고 유연 근로시간제가 뭐가 있어요? 선택적 보상휴가 있죠. 선택적 보상휴가가 뭡니까? 네? 원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하면 뭘 주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주잖아요.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안 주고 모아놨다가
그 시간만큼 휴가로 쓰면 가름해서 이렇게 휴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예요. 이것도 유형 근로시간제 하나예요. 어디서 사용했냐면, 이건 제가 컨설팅 했던 건데, 그 아델스코트라는 골프장 아십니까? 어디 있냐면 지리산이 아니고 어디죠? 가야산인가? 아무튼 저 산 중턱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거기에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11월 달 되면 눈 오거든요. 그럼 녹을 때가 2월이에요. 그럼 11월부터 2월까지 공 못 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붙잡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근데 11월부터 2월까지 장사를 아예 못 하는데. 그럼 이제 월급은,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근무 시간이 이렇게 높아요. 막 이렇게 근무 시간 해요. 근데 이거 안 줘요. 안 주고 법위반 하고 있어요. 법위반 하고 있고, 겨울 되면 아예 제로예요, 제로. 제로인데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다 주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 법대로 위반해가지고 노동부 맨날 불려가가지고 돈 주라 이러면 합의하고 가서 돈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요거를 선택적 보상휴가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전부 아껴가지고 요때 휴가로 다 주는 거야. 예전에 그냥 할 일 없이 그 사업장에 나와라고 하고 임금 이제 주고 있었던 거를 아예 휴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임금을 처리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했던 급여 계획대로 주면 법률 위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이건 하나의 활용 방법인데, 뭐 이런 식으로 유형 근로시간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급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 이런 것들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재택 근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적 문제 아니겠어요? 보통 출산 낳고 이런 이제 결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좀 해결하고 아무튼 그래서 임금 체계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임금 수준이 나왔는데 이건 아마 이슈가 이렇게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이슈 중심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지금 회사나 뭐 노동계나 이런 데서 핵심 이슈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시험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뉴스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야,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모의고사로 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는 정리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점수가 나와요. 너무 시험에 딱 정해진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변별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해하거나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답은 천지 차이가 나요.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정리했던 메모대로 이렇게 답을 쓰셨다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못할 거예요. 이번에 임금 수준 관리에도 중요한 내용이 뭐죠? 결정 원리하고 전략적이라는 이 단어 두 가지잖아요. 전략적 특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강의할 때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이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임금 수준 얘기할 때 이 결정 원리와 이 전략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내가 풀어 쓸 수 있냐의 이 영역이에요. 그거는 책에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라도 풀 때 이 내공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준비를 만약 1년 동안 하신다면, 네, 물론 바로 처음부터 막 이해하기는 힘드시더라도 그 사안에 대한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거, 이해하는 거 처음에는
난 그것만 해도 올해는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처음에는 이해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내년 들어와가지고 초에는 뭐냐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답 쓰는 것도 시험 문제는 바로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100분 안에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의고사 쳐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막 땀 흘려 가서 치는데 다 못 써요.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훌륭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이 1월에서 3월이 돼야 돼요. 자기 노트를 만드는 거죠. 정리한 노트를.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남은 2달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쓰는 연습과 계속 목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짧은 기간이라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직무설계 방법 이런 것처럼 기법과 방법 이런 것들 장단점 이런 문제는 좀 나와요. 쓰기가 쉽거든요. 점수 매기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좀 정리해. 왜냐하면 이거는 50점짜리로 내기에는 너무 작은 문제예요. 25점짜리인데 25점짜리 10장씩 쓸 수 있는 문제 절대 안 내거든요. 25점짜리는 딱 쓰기 좋게 정의가 뭐고 장단점이 뭐고 요것만 딱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그 인사관리 활동들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딱 정리해서 도표나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시면 쉽게. 제가 이제 뭐 직무설계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 직무설계 방법을 5가지 이상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분석하는 틀을 먼저 짜라고 하거든요. 그냥 막 외우면 잘 안 돼요. 직무설계 방법 중에 크게 개인 차원, 조직 차원,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분석하는 거는 개인적 차원으로 분석하는 문제와 조직적 차원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뭐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미시적 이런 분석이고, 이건 거시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직무적인 수평적 학대, 수직적 학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수평적은 뭐예요? 업무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A라는 업무도 하고 B도 하고 이렇게 다양해지는 개념이에요. 수직적 학대는 뭐예요? 권한에 넓어지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개인의 수평적 학대가 뭐냐? 직무 학대. 그 다음에 개인의 수직적은 직무 충실. 집단에서의 수평적 학대는 뭐 직무 교차나 뭡니까? 직무 순환. 순환은 수직적인 내용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조직적에서 수직적은 자율적 작업 집단.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두면 요거 하나씩 다 쓰면 5개예요. 잡 일라이즈먼트, 잡 인리치먼트, 뭐 직무 교차, 직무 순환, 자율적 작업 집단 이런 5개 아닙니까? 직무 순환은 양적 2가지 다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 속에 외워두면 그것만 딱 적으면 몇 점을 받을까요? 저는 25점 중에서 15점 이상 나온다고 봐요. 요렇게만 딱 정리, 요 표만 정리해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여기다 수평적 학대가 뭐냐? 수직적 학대가 뭐냐? 개념 적고, 개인 차원으로 보는 거와 조직적 차원으로 보는 게 있다. 이렇게 말만 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항상 분석 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어떤 거를 중심으로 틀을 이렇게로 만들어서 이해할 때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향은 노사관계론. 인사 조직에서 그 노사 문제는 강의할 때 잘 안 다뤄요. 왜 안 다루냐면 노동법 2에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사관계에 나오는 우리 노동조합 문제, 노조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심심치 않게 나와요, 시험에. 쟁의행위 유형, 그 다음에 단체 교섭 유형, 노동조합 조직 형태.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하나의 중대한 노사관계의 변수고 독립적인, 이게 기업에서, 기업 안에 있는 게 노동조합이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은 기업 내의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의 중대한 외부적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에서 우리 노동 문제, 인사관리 하면서 이 노동 문제를 떼놓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노사관계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주로 노동조합, 쟁의행위, 교섭, 협약,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이 인사관리에서도 나온다. 근데 이 부분은 강의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 노사관계론을 노동법 2를 공부하시면 이 내용 다 나와요. 인사관리론에 나왔던 유형들 노동법 2 공부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쟁의행위 유형 노동법 2 하면 공부 다 하거든요. 파업, 뭐 준법투쟁, 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보이콧, 또 뭐 있죠? 태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쟁의행위 유형할 때 노동법에 나오면 그런 게 다 나와요. 노동법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유형들이 정당하냐, 뭐 이런 문제를 다투겠죠. 에? 준법투쟁 같은 경우는 이게 준법투쟁이 뭡니까? 준법투쟁. 법률을 잘 지키는 투쟁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속도 60km면 60km 딱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파업이 쟁의행위인가요? 네? 왜 쟁의행위라고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신철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면 아실 건데, 쟁의행위의 정의가 사업의 정상적인 걸 방해할 때 그 의미를 쟁의행위로 보거든요. 정상적인 운영. 준법투쟁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준법투쟁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는 야, 이거 쟁의행위니까 절차를 거치고 해라 하고, 노동계층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이게 무슨 쟁의행위냐? 우리 연차 한꺼번에 쓰는 건데 우리 연차 당연한 권리 아니냐? 이게 무슨 쟁의행위냐? 왜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런 거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 2 노사관계론 문제는 상당히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험대 나오는데 이번 강의에서 저는 안 할 생각이에요. 안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돼요. 2에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노동법 2에서 공부하는 걸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조금 나온다면 뭐 산별교섭의 의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법률적 의미가 아닌 이제 노무관리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 이런 건 약간 있는데, 그것도 노동법 2에서 산별교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로 아마 안 둬도 2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인사관리에서는 조금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셨으면 아실 건데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제일 많이 나왔던
단원이 어딜까요? 바로 다음 시간에 할, 이번 아니고, 다음 주. 주로 이제 제일 많이 50점짜리로 많이 나왔던 문제는 한정 변화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계속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이 좋거나, 이제 경기가 좋거나 불황일 때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보통신 발달이 인적 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고령화 사회가 뭐 어떤 미칠 거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 뭐 조직의 전략이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한정 문제가 이렇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그런 정보를 다 묻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정보기술 발달이 인사노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정보기술 발달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인사노무 관리 활동을 쓰는데 채용부터 시작해 채용, 예? 평가, 보상, 뭐 개발 이런 활동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쓰는 거죠. 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가 실제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아마 하도 그 굉장히 중요하다 해도 마지막에 결국 다시 공부하는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이런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나 한정 요인의 변화했을 때 조직의 전략에 따라서 어떤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펼쳤을 때 가장 경영 성과를 높게 얻어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늘 50점짜리로 나오는 문제예요. 아까 전에 임금 수준도 그거 안 해요.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써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막 이렇게 키우는 회사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면 뭐래요? 고임금으로 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고임금 전략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약한 산업 어떤 게 있습니까? A나 B나 C나 누가 들어와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그런 그 노무 그 같은 경우는 고임금을 줄 이유가 있나요? 고임금을 준다고 해서 고임금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임금을 높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데려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높은 임금을 주면 이제 충성심도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과는 좋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하나의 전략이겠죠. 그런 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같은 경우는 좀 뭐라나 이게 비용을 관리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 특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래 버리면 상황적 논리예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떠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인사관리 활동의 목표고 최종 목표가 뭐예요? 성과잖아요. 경영 성과와 물론 이제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과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책에서는 같이 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인사노무 관리의 진정한 인사노무 관리다 이렇게 조직만 볼 게 아니라 조직과 개인을 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인사관리 활동이 어떻게 상황에 맞게 하느냐 이게 전략적 인사관리의 하나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가 큰 50점짜리로 항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 주에가 좀 이제 감을 이제 좀 익히시는